자, 90페이지 19번 주제에 양벌 규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이제 예를 좀 하나 간단하게 좀 먼저 좀 드리면, 편의점에서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미성년자한테 뭐 술이나 담배 이런 거 팔다가 이제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도 처벌 받고 누구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그 아르바이트 학생도 처벌 받아요. 예, 그리고 누구도요. 그 편의점 주인까지 같이 처벌을 받는데, 그런 걸 양벌 규정이라고 해요. 양벌 규정. 그러면 그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 그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중개사법에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9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법제 50조 양벌 규정이 있죠, 그죠? 그거에다가 별표를 좀 먼저 하나 붙이세요. 91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박스 양벌 규정에다가 별표 한번 붙이고 50점 읽어볼게요.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 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여기서 이제 48조가 3년 3천을 말해요. 아까 우리 보셨던 3년 3천을 48조라고 그러고, 제49조, 여기서 말하는 49조가 1년 1천을 말해요.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계공에 대하여도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그렇죠?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거기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말을 조금 풀어드리면, 계공이 고용한 고용인이 48조나 49조, 즉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러한 고용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를 고용한 누구까지 같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계공까지 같이 처벌하는데, 이때 처벌할 때는 무슨 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그 계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언제나 처벌받는 건 아니고 면책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자, 이걸 제가 간단하게 구도를 좀 한번 잡아 드릴 건데, 이거는 그 구도를 좀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제가 아주 잘 되거든요. 여기도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계공이 있고요. 계공이 누군가를 고용을 해요. 그러면 고용당한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고용인이라고 얘기하죠. 고용인은 업무를 할 거 아니겠어요? 업무를 안 하면 얘가 자를 테니까 업무를 할 텐데,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한 건 고용인이니까 고용인 처벌해요? 아니면 처벌할 수 없어요? 처벌해야지. 얘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형을 처벌을 받거나, 징역형, 행위 자체가 좀 중하면 징역을 받거나, 또는 뭐를 받을 수도 있어요? 벌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고용인은 사람이니까 무슨 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람이니까 무슨 형도 받을 수도 있어요?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소공 아니면 중개보조원이니까. 그런데 양벌 규정에 보니까 얘가 뭘 잘못을 해서 얘가 징역형이나 벌금을 선고받으면 얘를 고용한 누구까지? 계공까지 같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같이 처벌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같이 처벌을 하는 건 좋은데, 무슨 문제가 또 여기 생겨버리냐면, 계공에는 개인인 계공도 있지만 법인인 계공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법인인 계공이 중요. 법인인 계공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얘를 사람이 고용한 게 아니라 얘를 누가 고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법인. 우리가 이제 보통 고용은 되게 사람이 고용한다기보다는 법인이 많이 고용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 이런데 공사 아니면 국가 이런 게 다 법인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고용을 하게 되면 얘도 똑같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처벌을 할 수가 없냐면, 얘는 사람이니까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 주에 규정된, 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얘가 위반한 요거 있잖아요. 뭐 벌금형만 이쪽으로 가져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얘가 받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을 거다 이 말이지. 그죠? 뭐는 안 받고 징역형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법인에게 징역을 때릴 수가 없잖아. 얘가 받는 거랑 똑같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얘도 중요하고 얘는 벌금형만 받는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벌금형을 받는다고 한번 일단 결론은 냈는데, 자, 이 벌금형이 만약에 300만 원이 넘어가면, 즉 300만 원 이상이면 우리 결격사유에서 배운 게 뭐가 있었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결격에 걸리잖아요. 예? 그럼 얘가 결격사유에 걸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죠? 이거 300만 원 넘어서 얘가 결격사유에 걸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조금 전에 우리 보셨잖아. 개공인데 결격사유에 걸리면 어떻게 돼? 등록을 취소하고 또 몇 년 동안 일을 못해요. 3년 동안 일을 못하잖아. 그럼 이거는 개공한테는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벌금 내가 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3년 동안 일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비유하면 편의점을 오픈을 했는데 내가 뭐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서 퇴직금 3억 받아가지고 나와서 편의점 하나 오픈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을 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미성년자한테 술 팔고 담배 팔고 해가지고 걸린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편의점 만약에 뭐 그 영업 신고한 거 취소돼가지고 편의점을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너 쉬어 이렇게 하면 난 완전히 쪽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반 행위에 비해서 받게 되는 처벌이 너무나 세잖아.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야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요 결격 사유는 안 빠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격 사유는 안 빠뜨리겠다. 무슨 얘기? 자 다시 개공이 고용인을 고용해서 얘가 뭐 나쁜 짓을 해서 처벌을 받으면 개공까지 같이 처벌을 받는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뭐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 개공이 이걸 양벌이라고 한다 그랬죠. 개공이 양벌 규정에서 받은 벌금형은 액수를 따지지 않고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또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개공이 벌금 받으면 무조건 결격 아니라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이제 이거하고 상관없이 고용이라고 상관없이 개공이 잘못해서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개공 스스로가 잘못해서 벌금 받으면 얼마 넘어가면 300만 원 이상 되면 결격 이해요, 아니에요? 그럼 결격 이하. 그건 결격인데 고용인 때문에 받은 벌금형은 액수 따지지 않고 결격은 아니다. 자, 그러면 고용인 때문에 만약에 벌금을 받았어. 300만 원 개공이. 그러면 뭐만 내면 돼요? 벌금만 내면 돼. 이후 효과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후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낸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판례 지문인데 92페이지에 오시면 그게 실려 있어요. 제 50조 양벌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판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양벌로 인한 벌금형은 액수 자체를 불문하고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자, 20번 테마 각종 위원회 있는데 이 각종 위원회는 우리 그 과목에서 2개밖에 없어. 위원회가 딱 2개. 그 2가지 위원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측에 양가로 3번 박스에 보시면 위원회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거기 3번 박스 제목에다가 별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서 문제가 계속 나오다가 요번 29회 시험에 여기서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30회 시험에는 여기서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직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는 내년 시험에는 꼭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 자 위원회는 2개가 있어요. 왼쪽에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그 3번째 줄 설치 목적을 좀 먼저 읽어볼게요. 그 설치 목적에 점이 4개가 찍혀 있잖아요. 그 4개가 좀 중요해. 시험에는 그거를 잘 그동안 물어왔었습니다. 다음 중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아닌 거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 곧잘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뭘 심의할 거냐면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우리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결정할 수 있는 애들이야. 얘네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는 무슨 평가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죠? 절대평가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뭐 32회부터는 상대평가로 하자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개공들한테도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결정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가령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왜 개공들한테 중요하냐면 지금 중개업 등록은요. 누구나 다 해주는 제도잖아요. 중개업 등록은.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허가제로 바꾸자. 옛날에 우리 80년대 초반까지 허가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개공들은 좋겠지. 예?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 이렇게 이미 다 돼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처럼 이제 막 시험 준비해가지고 새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 손님한테 매매든 뭐 교환이든 임대차든 한 손님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0.9잖아요. 근데 그 0.9를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술 먹고 막 결정을 한 거야. 뭐라고? 기분 좋아가지고 3%를 올려준 거야. 그럼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생사 여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제 뭐 사건 사고들이 자꾸 터지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액을 좀 높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심의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어디에다가 이거를 둘 거냐? 당연히 국토부에다가 둬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전국적인 제도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꼭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둘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얘는 맨 위에 보니까 그 임의기구 즉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채색하시면 좋겠어요. 거기 둘 수 있다가.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는 왜 둘 수 있다냐. 사실 공인중개사 제도가요 오래됐잖아요. 85년도에 도입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냐? 없었어요. 계속 없다가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불과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넘게 없다가 4년 된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쭉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둘 수 있다의 개념이고 현재는 실제로는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지만 이거는 없어도 되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자, 이에 비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 쪽에 보면 두 번째 점에 보니까 공제 업무 집행을 감독한다 이런 말 나와요. 거기 감독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공제 업무라는 게 이제 협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협회에서 공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면 협회에 수만 명의 회원들이 공제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1년에 대충 한 20만 원 조금 넘는데 21만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그걸 수만 명한테 받는 거야. 20만 원 정도 돈을. 그래서 큰 돈을 만들어서 누군가 한 명이 사고 치면 그걸 이제 이렇게 보전해주는 뭐 그런 제도를 상호 보조를 공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고가 많이 안 터지면 그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안 터지면 그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남는 돈을 협회장이든 뭐 누구든 협회 간부들이든 많이 뭐를 그동안 해왔었어요. 횡령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시켜야 되잖아. 왜냐면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가 더 많이 터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중간에 다 이 사람 빼먹고 저 사람 빼먹고 뭐 이러니까 이걸 감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가 바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거죠.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감독기구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도 되겠어요. 꼭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둔다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 이제 10월 26일 날 시험 보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시험 보러 갔는데 교실이 한 요거보다 약간 작은 교실에서 이제 시험을 보실 건데 교실에 이제 들어갔더니 감독관이 없이
그냥 시험지만 나눠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유리, 불리? 응? 잘 생각해봐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감독관이 그냥 시험지만 나눠주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리고 다 푼 사람은 OMR 카드 가지고 교무실로 와서 그냥 놓고 가래.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죠. 우리한테는요. 왜 정말 안 좋은 거냐면 열심히 한 사람은 뭐야? 손해잖아요. 왜 손해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막 내 옆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 체크할 때마다 보고 베껴가지고 이제 쓰고 왔다 갔다 하고, 또는 뭐 책 찾아보는 소리 막 들리고 정신 하나도 없겠죠. 그럼 난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감독은 꼭 해야 된다. 자, 이제 구성 내려가 볼게요. 구성은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사람. 어차피 그죠? 그래서 왼쪽은 7명에서 11명으로 구성하고 오른쪽은 19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이 1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별을 감안하도록 돼 있네. 그죠? 거기다 채색 한번 해볼게요. 이 성별을 감안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왼쪽의 정책심의위원회는 남자든 여자든 한 성으로 구성하는 거 상관없는데, 오른쪽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감안하라는 게 뭔 얘기예요? 좀 비슷하게 가져라 라는 얘기죠. 비슷하게.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감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예요. 뭔가 이렇게 지적하고 감독하는 것들은 누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남성, 여성 중에서요. 감독. 누가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잘할 수 있을까요? 여자분들이 좀 잘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이 뭐가 좋아요? 촉이 좋잖아. 촉이. 촉이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 방에서 이제 딴짓하고 있으면 10번 딴짓하면 7번 정도는 엄마한테 들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지 그냥 벌컥 들어와서 그냥 등짝 때리고 가시고 막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잘하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엄마는 저걸 알까? 어머니들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니까 알아요? 그 촉이 있더라고, 엄청난. 근데 그게 엄마만 아는 게 아니고 부인도 잘 알더라고. 딴짓하고 들어가면 금방 알더라고. 그죠? 그게 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촉이 좋아서 그런 거죠. 아무튼 촉이 좋은 건 확실히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좋으니까 여기는 성별을 감안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죠? 대충. 자, 그럼 시험 만약에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감안하여야 한다. OX, X.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위원회가 성별을 감안해야 돼?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왜냐하면 이건 감독기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 거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 가로 하나만 열어요. 국토부 1차관에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국토부 1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는 당연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연직. 당연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선출직이라든가 지명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직에 있는 동안, 국토부 1차관에 있는 동안은 당연히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위원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어지냐면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려. 왜 틀리냐면 위원장은 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관에 있는 동안만 하는 거니까. 임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측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어떤 그 선출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호선에도 한번 채색해 볼게요. 호선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한자 그대로 풀어드리면 상호 선출한다 이 뜻이에요. 상호 선출한다. 자기들끼리 뽑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뽑는다. 자, 위원은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위원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뒷장 넘겨보면 94페이지 한번 가보죠. 94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임기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년. 거기 2년에다가 채색 별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느 과목이든지 위원회 파트에서는 임기가 제일 중요해. 뭐든지 임기가 제일 중요하다. 임기. 정책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이 맞고요. 오른쪽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임기는 역시 또 몇 년이에요? 2년. 근데 여기는 더 중요한 게 이 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로가 더 중요하네. 여기는 가로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번을 연임할 수 있다. 거기다도 채색하시고 별표 잡겠습니다.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자, 뭐가 좋은 사람은, 감독에 뭐가 좋은 사람은, 촉이 좋은 사람은 한 번 뭐 할 수 있다?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기억에 오래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해야 돼. 여기는 그냥 단임 규정인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있어서 4년까지 가능하겠죠. 그죠? 예. 자, 이제 밑에 간사와 서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간사와 서기는 직급적으로 보면 직급 뭐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간사가 좀 높아요. 그래서 회의에 간사가 참가해요. 다시 회의에 간사가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에 공제사업운영회 쪽에 두 번째 점에 회의록 작성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 해주시고, 일반적인 모임, 단체 이런 데서 회의록은 누가 써요? 되게 서기가 쓰잖아. 회의록을 쓰라고 서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간사가 쓴다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함정 걸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를 여러분 보신 거냐면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신 거예요. 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는데, 요거 넘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보신 게 뭘 보셨다고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볼 거고, 다음 주에부터는 중개 실무라는 걸 또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지는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매년 30문제가 나와요. 30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신 파트에서 30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4-5개 정도의 문제가 나옵니다. 4-5개 정도의 문제가. 그리고 실무에서 6개 내지 5개 정도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부 40개짜리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내용 중에서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난 이건 도저히 이해 안 돼.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공인중개사법상의 내용은 전부 맞춰야 돼요. 하나도 틀리면 안 돼. 여기는 다 맞춰야 된다고. 그래야 90점 맞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4-5개가 나오는데 한두 개 틀릴 수 있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조금 어려워. 약간 어렵게 나옵니다. 중개 실무에서도 한두 개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합 우리가 90점을 맞으려면 몇 개 틀려야 돼요? 4개만 틀려야 되거든. 4개 틀리려고 하면 이건 무조건 다 맞춰야 돼. 다 맞추고 여기서 한두 개, 여기서 한두 개. 뭐 이 정도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공부의 전략도 중요한데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맞출 건가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등기가 있고 지적이 있으면, 등기가 있고 지적이 있으면 여기 12개, 여기 12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부 잘해가지고 24개를 맞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사실 의미가 없냐면 세법도 있잖아요. 세법 몇 개 나오죠? 16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얘 버리고 이거랑 이거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도 몇 점대 맞을 수 있어요. 60점대 충분히 맞을 수 있잖아요. 아예 다 버린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고를 또 하냐면 등기 때문에 나는 이 과목을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실 버려도 돼. 또는 반대로 등기를 안 버리고 나는 뭐가 너무 어려워요. 뭐 가령 세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세법 버려도 여기에서 50점대, 60점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꼭 가져가야 될 거는 얘도 버려도 돼. 근데 꼭 가져가야 될 거는 지적법은 꼭 가져가야 돼.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적법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무조건 다 맞출 수도 있어. 애우면 다 맞춘다 이거. 이해도 10개는 맞추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고 여기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도요.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중개사법에서 60점만 맞으면 된다. 중개사법에서 60점만 맞으면 된다. 여기만 열심히 해. 여기만. 그리고 나머지 버려도 돼요. 사실은. 근데 중개사법 60점 맞으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공법하고 공시법이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만 열심히 해서 60점을 맞아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좀 볼 건데요. 이 법이 정확히 이제 그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얼마 안 됐죠, 그죠? 2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항목적으로 보면 이 법은 딱 두 가지를 입법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정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볼까요? 신고 및 허가. 자, 이 법은 딱 두 가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뭐하고? 신고와 허가. 신고와 허가를 위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럼 여기서 법의 이름에 신고 등이다 이런 말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등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고 말고 허가를 얘기하는 거지. 신고 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신고와 허가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자, 그런데 그런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거기도 한번 채색해 보겠습니다. 무슨 질서를 확립한다고요?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얘기죠.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거래 질서 확립. 예. 그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거에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밑에 여백에다가 사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자, 업계약서를 씁니다. 5억에 팔았는데 7억에 팔은 걸로 업계약서를 써요. 뭐가 이득일까요? 업계약서를 썼을 때 뭐가 이득일까요? 자, 업계약서를 쓰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 왜냐면 업했으니까. 근데 왜 취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왜 굳이 업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득될 게 없는데. 나중에 뭐가? 양도소득세가 뭐 할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죠. 왜? 양도 차익이 덜 발생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 세율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요? 취득세 세율이 높아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몇십 배 높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실익이 있는 거지. 자, 이번에는 다운계약서를 한번 써볼게요. 네,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면 뭐가 이득일까요? 취득세가 일단 줄어들죠. 그잖아요? 네, 취득세 줄어들잖아. 다운해서 썼으니까. 양도소득세도 줄어들잖아요. 파는 사람이 예?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잖아. 다운해서 쓰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다 좋으네 서로가. 예. 그러면 이거를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양도소득세 줄어들어, 뭐 취득세 줄어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사자는 좋을지언정 누구는 손해. 국가하고 지자체. 그죠? 국가와 지자체는 손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가 손해라는 말을 여기다 쓸 수가 있어 없어? 예? 법에다가 국가가 손해이니 뭐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야? 거래 질서가 물러나니 이 거래 질서를 뭐 하려고? 확립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런 것 자체를 거래 질서를 물러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국가의 표현은 이거다. 거래 질서 확립.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은 업다운 계약서를 못 쓰게 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넘어오시면 용어, 이 법에서 쓰는 용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어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자, 거기 박스 위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 놓을게요. 우리가 3주 전에 중개대상물 보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고 대상 물건이라 그래요. 이거를 신고 대상물. 예. 자, 그러면 신고 대상물은 토지랑 건축물이랑 신고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는 표현을 썼냐면 중개대상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개대상물이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 이제 여기는 이제 신고대상물이라는 말만 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임목 같은 거 있었죠. 임목. 예, 임목은 뭐에 들어가지만 중개대상물이지만 분명히 근데 뭐는 아니다? 신고대상물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문항으로 출제가 아주 잘 돼. 뭐냐면 모든 중개대상물은 신고하여야 한다. OX, X. 모든 중개대상물을 신고하지 않아. 일부만 신고한다. 그걸 이제 볼 거예요. 부동산은 일단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고 부동산 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동산 등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거기 권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위로 한번 빼볼게요. 그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거래 당사자는 매수와 매도를 말한다 뭐 이런 말 돼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거는 임대차 같은 거는 과세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만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돈 받을 거, 과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매매만 신고한다. 그리고 맨 끝에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거기다가는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머릿속에 하나 저장하실 거예요. 뭘 저장하실 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 외국인 애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외국인도 신고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외국인 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등자의 의미가 뭐냐면 밑에 있는데 외국인 등이라 하는 것은 꼭 외국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외국 법인도 있겠어요. 그죠? 외국 법인. 그리고 외국도 있잖아. 외국. 그렇잖아요? 외국. 예. 그리고 또 뭐죠? 국제 기구 같은 거, UN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연역부터 나오는데 요거를 좀 읽어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간단하게 좀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릴 거거든요. 요거를 좀 써보고요. 그렇게 하고 그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좀 써놓으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거래를 한다, 중개를 한다, 뭘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제 가장 기초적인 거다. 가장 기초적인 거. A, B, C, D 이렇게 알파벳으로 말하면 A에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죠.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상식. 자,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신고 의무자. 일단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돼요. 원칙이에요. 원칙. 네. 그런데 개공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개공이 해야 되는데 이 둘 간의 관계가 이렇게 등호가 열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개공이 중개하죠. 그죠? 네, 그러면 신고는 무조건 누가 해? 개공이 해. 자, 그럼 반대로 개공이 중개하지 않았어요. 그럼 개공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없으면 누가 해? 거래 당사자가 해. 네? 원칙은 얘란 말이에요. 다시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누가 신고한다고요? 개공이 해. 얘는 해, 안 해? 얘는 안 해. 개공만 해. 네. 그런데 없다면 당사자가 한다. 네. 자, 누구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신고 대상 물건과 거래를 볼게요. 신고 대상 물건과 거래. 아까 보셨던 건데 일단 토지, 건축물, 그리고 권리가 있었다 그랬죠. 그 권리. 그 권리에는 무슨 권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죠.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분양권과 입주권이 어떻게 다른지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매했을 때와 공급 계약했을 때 신고하면 돼요. 매매는 아시고요. 공급 계약은 뭐냐면 처음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공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짓잖아요. 지어서 공급하지 이렇게. 그런 건 매매라고 그러지 않고 공급 계약이라 그래요. 처음 만들어서 이렇게 무에서 창출을 해서 처음 주는 거. 토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 건물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그 서양 애들은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전향적인 사고를 한번 해봐요.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살려서 토지 만들어낼 수 있죠. 많이 만들어내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동해안, 서해안, 서해안에 어디 새만금 같은 거 그런 거 다 만들어낸 토지잖아요, 그죠? 예. 그 새만금 토지는 얼마나 그 광활한 토지냐면요. 한번 제가 재작년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지평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지? 예, 땅끝, 땅끝이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한 그런 토지가 있는 거죠. 새만금 토지. 거기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뭘 만들겠다고 발표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냐면 태양 발전소인가 뭐 그거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왜 햇볕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건전지 형태로 해가지고 전기 발전하는 거. 예. 근데 왜 그걸 야당에서 욕 바가지를 하는 거지? 거기다가 태양 발전소 하면 좋잖아요. 아무튼 뭐 에? 효과가 덜해서. 근데 제가 볼 때 거기 갔다 왔는데 할 게 없어 거기 특별히 할 게 없다고. 왜 할 게 없냐면 안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거기다 집 지라고 하면 누가 집 짓겠냐고. 그리고 공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반 시설이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 그냥 땅만 있다고. 땅만. 막 아주 광활한 끝도 없는 땅만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냐고.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농사를 지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 들어서 누가 농사를 짓겠냐고. 거기 저 간척지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아무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걸 공급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신고 관청은 어디다 할 거냐? 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가서 해요. 물건 소재지 시군구. 자, 우리가 시군구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시군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요. 시군구가 뭐 하죠? 시군구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만약에 여러분이 강동구청장이야. 강동구청장이면 어느 부서의 직원들이 제일 이쁘겠어요? 비서실 말고. 네? 세금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뭐예요? 세금이죠.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 과세관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왜 신고를 하게 만드냐면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다.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실거래가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신고 기한. 신고 기한은 체결일로부터요. 60일 안에 해야 돼요. 체결일로부터 60일.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고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고 사항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와 개공이 신고할 때가 달라요.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 개공이 없다는 뜻. 그러면 신고 사항은 6개가 되고요. 최소 그다음에 최대 8개까지 신고 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개공이 신고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개공이 있다는 뜻인데 최소 7개가 나올 수 있고요. 최대 9개 신고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칠판에 적은 요 내용 5개는 그냥 기초 상식이에요.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모르면 안 돼.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한 기초다. 이건 생기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96페이지로 가시고 신고 의무자부터 한번 이제 뭐 우리 제가 칠판에 좀 적어 놓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면 원칙 신고 의무자는 누구라 그랬죠?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한 사람. 그 다음에 누가 있으면 누가 신고한다고요?
개공이 있으면 당연히 개공이 한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양가로 3번 신고 대상 물건과 신고 대상 거래 이렇게 있는데 거기 박스를 좀 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써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요약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고 대상 물건은 1번에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게 뭐야? 토지랑 건축물만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그 매매 계약이니까 당연히 지금 요약한 거하고 맞고 2번에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 계약. 역시 토지랑 건축물의 공급 계약. 공급 계약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매매 계약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 밑에 법은 볼 필요 없고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 계약. 거기서 말하는 지위라는 것은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그 지위라고 법률에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기억번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그러니까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랬잖아요. 이걸 분양권이라 그래. 자, 기억번 끝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요. 뭐라고요? 분양권. 자, 니은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맨 마지막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렇게 나왔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입주권. 자, 그리고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단 여백에다가 요거를 꼭 적어 놓을게요. 자, 뭘 적어 놓으시냐면 청약 통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청약을 할 수 있죠. 청약을 하면 당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첨이 되면 현장에 가보면 좋은 데 되면 내가 무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양권이라 그래. 아직 소유권이 된 적은 없으니까 지위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걸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분양권 상태에서 돈을 다 내 내가 잔금까지 다 내면 그거는 내 이제 집이 되는 거죠. 집이나 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다 내면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상태에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몇 년? 그 아파트에서 30년을 사는 거야. 30년을 살았더니 막 옆동이 막 금이 가고 막 엄청나게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지어야지. 예, 그럼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다시 짓는 사업을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사업 중요한 게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건 재건축, 재개발인데 느낌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다른 거야라는 거. 그럼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떻게 달라요? 재건축은 우리 집 부시면 재건축이고 남의 집 부시면 재개발이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재건축은 우리 서울에서 어디서 하지 주로? 아니 아파트 그러니까 어디? 동네 잠실 이런 데서 하잖아요. 잠실, 예. 송파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은 서울에서 주로 어디서 하죠? 뭐 가령 아현동 같은 데도 좋고 용산 이런 데 하잖아. 그러면 잠실하고 용산의 차이가 뭐예요? 잠실, 용산 차이. 잠실은 용산에도 아파트 있습니다. 참고로 용산에도 좀 후지긴 하지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잠실과 용산의 차이. 그것만 구분하면 아주 쉬운데. 아니 그런 뜻 아니야. 잠실하고 용산의 차이가 뭐야? 주택은 다 있어 어디나. 주택은 다 있어. 규모도 커. 둘 다 굉장히 커. 자, 잠실은 그 동네가 어때? 잘 돼 있어. 뭐가 잘 돼 있어? 기반시설이 양요하잖아. 그냥 집만 지면 돼. 학교, 도로, 상가, 병의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동네에서 하는 게 뭐야? 재건축. 용산은 완전 달동네 산동네야. 서울역 뒤쪽에 가면 싹 뜯어 고쳐야 돼. 거기는 도로부터 다시 깔아야 된다고. 그런 거 하는 거를 재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자, 얘랑 얘의 공통점은 내가 갖고 있던 집을 부셨다는 공통점 있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그치? 그러면 부시면 나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든 아니면 새로 진 집에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든 그걸 입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입주권이고 신규 분양받은 거는 분양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분양권, 입주권 이런 말 많이 할 건데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입주권을 하나 받고 싶어요. 응?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기존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분양받고 싶어요. 이러면 뭐를 갖고 있어야 돼?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97페이지 쪽 오시면 신고 기한이 있는데 며칠 이내에 아까 한다 그랬죠? 60일. 그 다음에 신고 간청은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시군구. 물건 소재지 시군구. 여기에 가서 할 거고 얘가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과세 자료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 뭘 알려주냐? 이제 6번에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 6번 신고사항에 그 번호를 좀 보니까 9번까지 나갔죠. 그러니까 신고사항은 최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9개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3개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데 그 3개가 번호 먼저 불러드릴게요. 6번, 7번, 9번에다가 각각 별 잡을게요. 6번, 7번, 9번이요. 6, 7, 9. 그 3개만 기억하실 거고 작년 우리 저 파리 대책 할 때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 이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 조달 계획이니 입주 계획이니 이런 게 개정되고 나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내년 시험에 여기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신고 사항. 그래서 기억하실 건데 자, 뭐가 중요하냐면 6번의 자금 조달 계획, 7번의 입주 계획 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6번, 7번은 위에를 잠깐 올라가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박스 바로 위에 단 6과 7은 투기 과열 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하나에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그거 읽어본 거를 3가지 조건이 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3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3가지 조건이 뭐야? 첫째, 순서대로 투기 과열지구여야 돼. 그거 신고하려면 또 3억 원 이상이어야 해. 3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주택만 그런 거 신고한다 이거지. 주택만. 만약에 시험 지문 이렇게 나왔어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10억 원짜리 상가 매매가 되었대.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10억 원짜리 상가 매매가 됐대.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O, X. X. 왜 X? 주택이 아니니까. 지금 3가지 중에 하나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6번과 7번을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5번의 실거래 가격 신고하는 거 찬성 반대.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거, 아니 실거래가라네 참.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거 찬성 반대. 아니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해 봐요. 완전 반대? 왜?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막 그 검은 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막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거래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신고를 하게끔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뭐 적극 찬성은 아니지만 그건 어느 정도 동의해. 근데 전 개인적으로 뭐는 적극 반대예요. 입주 계획 같은 거는 적극 반대야. 이거는 국민들 알기를 너무 개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사잖아요. 언제 그 집에 들어갈 건지 이거를 써내라는 거야. 왜? 그걸 왜 써내냐고. 그거 이상하잖아. 그죠?
아니 집을 사면 꼭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도 되잖아. 또는 집을 산다고 해서 내가 바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한 몇 년 있다가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걸 굳이 써내라고 하는 그 어떤 취지가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투기적 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 대책에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사놓기만 하는 사람들을 좀 수요를 좀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9번을 가보면 9번도 중요하다 그랬죠. 9번에 뭐라 그랬어요? 개공에 이제 계약서를 뭐 얘가 썼다 그 얘기는 중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를 써내라라는 거예요. 개공에 인적사항 같은 거, 뭐 등록번호나 이런 거 다 써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9번은 매우 유동적인 거지. 왜 유동적이냐면 누가 없으면 9번은 써낼 필요가 없어. 개공이 없으면 써낼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면서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이러면 무조건 몇 번은 빠져. 9번은 빠지잖아. 그러니까 최대 8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6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8개가 있지만 6개도 있잖아.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투기가일 지구가 아니거나 또 3억 원이 안 넘거나 또 주택이 아니거나 그러면 6개만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예. 그 다음에 개공이 신고한다 이제 경우 생각해봐요. 개공이 신고하면 무조건 몇 번까지도 들어가야 돼. 9번까지 들어가니까 최대 9개가 되는 거고 2개 빼니까 즉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빼니까 7개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로 따지면 6개, 최대로 따지면 9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크로스 해보면 그럼 몇 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3개. 그 3개가 몇 번이에요? 6번, 7번, 9번이잖아요. 우리 그것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어떻게 나오든 그거에서 정답을 걸릴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요거 5개는 꼭 기억하고 계실 거라는 거. 자, 뒷장 넘기시고요. 7번에 이제 신고 필증 교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고 필증 교부라는 게 뭐냐면 신고를 하면 관청에서는 뭘 줘야 되겠어요. 신고를 잘 받았다라는 필증 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줄에 보면요. 검인계약서 대용으로 사용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검인계약서 대용. 그러면 검인계약서라는 거 아직 지금 공시법 진도가 등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네, 그러면 검인계약서 들어보셨나요? 검인계약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래서 검인계약서 우리 처음 아마 들어볼 수도 있는데 검인계약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매매계약서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들고 구청을 가. 구청을 가서 우리 이렇게 계약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세요 해서 도장을 받는 행위를 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무슨 계약서로 가면 되겠어? 검인계약서. 근데 왜 도장을 받아오냐면 등기소에서 이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등기를 각하해. 그래서 검인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청에 가서 뭐를 한번 했어요.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신고했잖아. 근데 구청에서 신고했다는 뭐를 줬어요. 신고 필증을 주잖아. 그러면 뭐는 필요 없어요. 이제 이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다시 정리. 뭐 하면 뭐는 필요 없다. 이런 말로도 가능하네. 신고하면 검인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금지 행위는 이제 이 법에서도 금지 행위라는 거,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운용하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아무튼 이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드리면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거 하지 말래. 요구. 그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구청에 와서 막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네, 안 했네, 거짓으로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력의 낭비가 이제 되니까. 예컨대 왜 119에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우리 집 불났어요, 막 이래가지고 막 나중에 가보면 뭐 장난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는 그거 하면 처벌받습니다. 장난 전화하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 이게 일종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을 조장하거나 방조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참고만 하세요. 그런 거는 9번 항목의 타 법령 제도와의 관계 이랬는데
그 타법령 제도의 관계에다가 별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중요하고요. 자, 뭐가 있냐면 일단 거민 제도의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면 뭐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지? 신고하면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게 두 번째 줄에 있는데 두 번째 줄 끝부분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거기는 다시 한번 채색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와의 관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공법이 진도가 농지법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갔죠. 네, 그래서 거기 여백에다 하나 좀 간단하게 써놓을게요. 우리 과목이 먼저 나와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농지가 뭐를 농지라고 하냐면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 그래.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이 전답 과수원은요. 자,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안 쓰셔도 돼. 잘 들어만 보세요. 200년 전을 얘기해 볼게요. 200년 전. 200년 전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죠? 국호가? 200년 전에 우리나라 국호가 뭐였어? 조선이었잖아요. 그지? 조선. 200년 전 1800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사회였죠. 그때 우리가. 그죠? 누가 있고 누가 있었어요? 양반이 있고 또 양반이 있고 뭐가 있었어? 그 쌍놈이 있었죠. 네. 양반하고 쌍놈. 크게 나누면 양반들은 다 쌍놈이라고 불렀으니까 양반 아니면 다 쌍놈이지 뭐. 자, 그러면 양반들은 뭘 했어요? 200년 전을 얘기하는 거야. 양반들은. 열심히 일을 했나요? 양반들이? 아니요. 양반들 200년, 1800년도에 양반들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글을 읽었죠. 벼슬하고 뭐 정치하고 글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읽으면서 맨날 공자왈, 맹자왈 얘기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농사는 누가 졌을까요? 그때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잖아. 농사는 누가 졌어? 다 쌍놈들이 졌죠. 농사는 여기가 다 졌다. 자, 중요한 건 농지를 누가 소유했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봐요. 농지를. 얘네들이 농지를 소유했겠어? 천만에. 그럼 누가? 양반들이 농지를 소유했겠죠. 농지 소유. 옛날에는 농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지 하나 팔아서 뭐 아들 장가 보내고, 농지 하나 팔아서 딸 시집 보내고, 뭐 농지 하나 팔아서 뭐 그 뇌물 주고, 뭐 벼슬 하고. 이 농지가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그 황금성이 뛰어나면서 가치도 높은 그런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이 농지를 누가 소유했어요? 양반이. 근데 농사는 쌍놈이 졌잖아요. 그럼 이런 괴리가 발생이 된 거죠. 무엇과 무엇이 다른? 농지 소유자와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당연히 무너져요. 이 쓸데없는 나라가 있었었잖아요. 이런 괴리가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무너진 거예요? 응?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 조선을 없애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뭐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누가? 양반이 쌍놈들이. 응?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다 쌍놈들이 만든 거예요. 양반은 다 이제 무너졌으니까. 신분이 완전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주 세력인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이 사람들 뇌리에는 어떤 것들이 박혀 있었을까요? 땅을 갖지 못한 서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면서 헌법을 제헌 헌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제헌 헌법에 이런 문구를 딱 넣어버린 거예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거. 이거 한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경자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밭 가는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밭 가는 사람이 유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밭을 소유해라. 이런 얘기를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아무나 못 산다. 이런 얘기죠. 농지는 아무나 못 사요. 그렇죠? 네. 그럼 누구만 사? 농사? 지을 사람만 사. 제가 이거 어저께 강남에서 수업하는데 농지는 누가 사? 그랬더니 쌍놈이 산대. 뭔 쌍놈이 사?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쌍놈이 어디 있어? 지금은 다 똑같이 신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사는 거야? 농사를 지을 사람.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이냐 아닐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야. 그걸 써내야 돼. 예. 그럼 자, 지금 여러분이 농지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를 써내면 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써내는 게 아니라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경영계획서를 써내야 돼. 그러면 그거 경영계획서 잘 써내면 줄 거야. 뭘 줘?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그러면 농취증은 두 번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와 별개로 이해해야 된다. 거기 채색을 한번 해주세요. 별개로 이해. 전혀 달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과세 제도고 세금 때문에 하는 제도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는 농지를 쓸데없이 투기하고 뭐 안 짓는 사람이 못 사게 하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 그래서 농취증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해도 농취증 필요하고 반대로 농취증 받아도 신고는 해야 되고 아무 상관없다. 그다음에 3번에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있는데 그 토지 거래 허가 제도에도 보면 두 번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 주실 거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 공법 체계를 쭉 보면 투기를 막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기를 막는 제도가. 예. 근데 이 부동산에 관한 투기 억제 제도를 두 가지를 좀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토지를 가지고 투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와 주택을 가지고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래서 토지를 투기하는 걸 억제하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아주 강력한 투기 억제 제도예요. 왜 이게 아주 강력한 제도냐면 봐요. 이 글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토지를 뭐 할 때, 거래할 때 뭐 받아? 허가 받아. 얼마나 강력한 제도냐 이거야. 그러면 허가 안 해주면 거래 못 하는 거지. 당연히 거래 못 해. 허가 안 해주면 거래 어떻게 해? 허가제인데. 이게 아주 강력한 억제 제도고, 또 하나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거. 이건 이제 주택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럼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딱 되면 이런 거 못 팔아. 분양권, 입주권. 이거 딱 전매가 완전 중지가 되는 거. 다. 뭐든지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절대 못 파는 이런 것들을 투기 과열지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과세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투기 억제 제도도 약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특별한 관련은 없어요. 무관한 얘기예요. 따라서 시험 지문에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가령 신고는 면제된다 이러면 X야. 허가하고 신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제도의 관계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드릴 거긴 한데 일단 여기 먼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먼저 보면 99페이지 한번 와 보시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외국인도 무슨 신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긴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만 하는 또 신고가 또 있어. 외국인만 하는 신고가.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두 개 다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되고 외국인만 하는 신고를 또 해야 되니까 두 번 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 99페이지 맨 위에 첫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중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에서부터 채색을 좀 해주세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신고는 면제된다까지 채색해 주시고 그거는 별표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